예, 튀르키예에서 강진이 발생해서 4천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면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Başka bir şey görmüyorum ben. Şimdi içeride yani umut kesilmez ama büyük bir ihtimalle ve teslim etmiştir onu. Lan biz canımızın derdindeyiz arkadaş. Malın derdindeyiz. Şey bitmez, umut kesilmez Allah'tan ama yani 3 saat yanında kaldım. 1 saatte yolda geçti. Yani 3 saat içerisinde herhangi bir tepki alamadım. Bilmiyorum yani insanın ağzı varmıyor. Fakat umutsuzum. 예, 우리가 흔히 이제 터키로 알고 있었던 이른바 튀르키예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접한 시리아도 마찬가지로 지진 피해가 컸는데 규모가 7.8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으로부터 불과 그렇게 깊지 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또 대도시 주변으로 지진이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사망자가 4천 명을 넘어섰고 5천 명이 육박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수습이 되고 나서 다시 통계를 해보면은 사망자가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추위까지 덮쳐서 구호 활동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대륙간 판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튀르키예에서는 크고 작은 지진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난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규모 7 정도의 지진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더니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2개와 맞먹는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TNT 다이너마이트로 비교하면 한 3만 배 정도의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그 강진이 사람들이 대거 살고 있는 도시를 덮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7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모습도 지금 화면을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윤 대통령도 형제국인 튀르키예에 구조 인력을 급파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오늘 밤 11시에 긴급 구호 물자를 실은 우리 군 수송기가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튀르키예로 갈 예정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튀르키예로 구호 인력과 구호 물자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홍 의원님, 네. 지금 이 터키는 사실 우리 6.25 한국전쟁 때도 우리에게 파병을 해서 이른바 우리와 얘기하면 흔히 형제국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거든요. 네네. 이런 끔찍한 대형 참변이 일어나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인류의 그 비극이고 예. 눈물 흘리는 분을 보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데 예. 터키는 6.25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네 번째로 많은 군대를 보내준 예. 국가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 이전부터 몽골 고원에 있을 때부터 이제 돌궐이라는 이름으로 있어서 이제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이제 고구려 시대부터 우리하고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이웃 사촌이자 예. 형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국가에서 가지안테프 예.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되는 시리아하고 국경 도시인데 예. 저 도시가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수메르 히타이트 시대부터 역사적인 도시이기도 한데 이 방금 앵커도 말했듯이 판 그러니까 아라비아 판, 아프리카 판 그리고 유럽 이제 아시아 판이 이제 겹치는 만나는 경계 곳? 지점이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피해가 컸던 것은 이제 시리아 경계 도시이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갔습니다. 내전이 엄청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리아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난민 수용을 하는 곳이 이제 어떤 내진 설계로 인한 어떤 그런 예. 어떤 튼튼한 건물이 아닌 건물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에 참 피해가 큰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더욱더 많은 좀 구호와 그리고 조속한 좀 복구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내전도 있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십니다만 저게 아주 그냥 영하권의 강추위가 지금 현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긴급 구호 인력이 빠르면 오늘 밤에 이제 출발을 할 예정인데
현지에 도착해서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기가 거의 8에 달하는 지진이 있고 그 뒤로도 지금 기사를 보게 되면은 거의 뭐 강도 6, 7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80회 이상 지금 예. 뭐또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지금 지진이 났는데 이 예. 지진이 이제 거의 마무리 일단락 됐다고 보기도 상당히 어렵고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조 활동 또 이제 이 재해를 이게 수습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마침 이제 그 상당히 앙숙 관계에 있었던 그리스도 인도적 차원에서 평상시에는 관계가 안 좋았지만 그리스 의회라든지 또 그리스 총리가 튀르키예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예. 지원을 또 공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사회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저 그렇습니다. 지원 물자를 예. 보낼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제사회가 정말로 발빠르게 예. 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도록 예.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쪼록 빨리 사태가 좀 수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내용을 보면은 사망자가 벌써 5천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수만 명의 8배까지 더 최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8배까지 더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니까 한 4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날짜는 오는 10일, 시간은 오전 11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는 토요일 날, 11일 날 지난번과 같이 출석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좀 하루 앞당겨서 10일 날 출석하겠다고 공식으로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들 저희들이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호영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지금 주중에 출석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대표께서 이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금 출석을 하는 상황인데 최고위원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그리고 가는 것이 여러모로 이제 저는 맞다고 봅니다. 10날 금요일 날 11시 출석하는 걸로 좀 협의가 돼서 지금 출석을 해야 된다. 조금 길게 와라라고 이렇게 입장문을 좀 낸 것 같던데 시간 변경할 가능성 혹시 있을까요? 이번 출석에는 지도부 의원님들 다 안 간다고 보시면 될까요? 제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 그래서 다들 안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저희 성남시청 영장에 이름이 적시됐다는데 피의자로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상민 장관 탄핵사 세트에서 인정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이재명 대표가 토요일이 아닌 10일 날 금요일 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이후에 11시쯤에 가겠다라고 얘기했고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많으니까 좀 올 거면 일찍 와라. 9시 한 30분쯤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처럼 뭐 이 대표는 이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가겠죠. 뭐 검찰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왜 토요일 날 안 가고 평일 날은 당무 때문에 바쁘다고 하셨는데 금요일 날은 조금 이제 시간이 되시나 보죠? 그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난번에도 이제 검찰하고 뭐 협의가 있긴 했는데 조금 뭐 불협화음이 있긴 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협의를 해서 출석을 예. 했고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주중에는 당무도 있고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국회가 열렸습니다. 예. 지금 상임위도 돌아가고 있고 대정부 질문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는 상당히 이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측면들이 있고 예. 그래서 주말을 좀 하고자 했으나 검찰이 이제 강력하게 금요일 날 이제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 협의를 통해 가지고 출석하는 시간과 날짜가 정해진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그 11시에 출석을 한다고 하지만 또 심야 조사를 이제 대부분 요즘은 안 하니까요. 그렇죠? 네. 검찰로서는 지난번 1차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확인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다. 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네. 11시에 출석해서 뭐 지난번처럼 뭐 12시에 나올지 아니면 처음에 갔을 때처럼 6시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조사로 그럼 끝나게 될까요? 아니면 또 한 번 더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검찰은 원래는 이제 처음에 서울중앙지검 조사는 이제 1회 처음에는 예. 1회로 예정되어 있다가 2회가 필요하다라고 검찰이 얘기를 했고 최소한 2회. 예.
아마 2회 때는 이제 백현동 수사에 관련된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출석 시간과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실랑이가 또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 2차 때는 서울중앙지검 이제 1차 출석 때는 검찰은 9시 반에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10시 반에 나갔는데 이번엔 또 이제 11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시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뒤에 이제 검사실 안에서 이루어질 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면 피의자가 앉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데 시작할 때 이제 모두 절차가 좀 있어요. 뭐 기본적인 거 지난번 조사 받은 거 그 조서에 대해서 뭐 간단한 확인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름 이런 인정사항, 인정신문 같은 거 간단하게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뭐 이제 간단하게 작성하는 게 또 있습니다. 뭐 작성하고 그러다 보면은 11시 반쯤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밥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곧 점심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가 오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고 오후에 이제 또 밥 먹고 1시 반쯤 시작을 할 텐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난번에도 밤 늦게 이렇게 나왔지만 그 밤 늦은 시간까지 다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은 조사를 받고 그 뒤에 조서를 열람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서너 시간 소요가 되거든요. 본인이 이제 직접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변호인이랑 같이 뭐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을 이렇게 한 게 제대로 기재가 됐는지 이걸 꼼꼼하게 보거든요. 그 시간이 서너 시간 좋게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조사받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좀 일찍 나와달라. 그러면은 이제 한번 조사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오라니까 간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순순히 응하지 않는 거거든요. 협조를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나올 수 3차 소환 조사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오전 11시에 물론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라고 하는 막중한 당무가 있으니까 그 당무를 보고 11시에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최선의 시간일 수 있지만 장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상 오전에는 조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점심 먹고 뭐 그래야 되니까 또. 그렇죠. 뭐 실무적으로 보면 검찰 입장에서도 그러한 이게 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검찰로서는 물어야 될 게 꽤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할 거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당무가 있고 지금 국회 회기 중이고 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 이런 경우에 현직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해주거든요. 약간의 신경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로서 강제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협의를 해서 9시 반 계속 검찰은 설득을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끝내 11시에 나가겠다고 하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뭐 11시 이후에 조사가 시작이 될 텐데 양측의 협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제일 이제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언론에서 지지자들이나 의원들이 또 이번에도 뭐 이렇게 대거 몰려가서 대동을 할 거냐. 근데 이재명 대표 아까 이제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걸 봐서도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지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청 앞에 나갈지. 근데 아마 의원들은 이번에는 저렇게 뭐 대표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걸로 봤을 때 아마 이번에는 동행을 하지 않지 않을까. 지금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국회도 열려 있는데 의원들이 10일이면은 국회가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정부 질의가 계속되고 있을 국회에 텐데. 집중하지 않고 또 검찰청 가면 그건 그것대로 이제 비판의 어떤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만 대동하고 나가는 모습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도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그래도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든지 또 뭐 몇 분은 가시겠죠. 전재수 의원은 안 가실 거고, 국회에 있어야 되니까, 가시겠죠 뭐.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또 사람들은 궁금한 게 지난번 1차 때도 그랬고, 처음 이제 성남지청 갈 때도 그랬고, 서울중앙지검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뭐 약식이든 아니면 뭐 주머니에서 이렇게 크게 A4 용지를 꺼내서 좀 긴 시간이든 또 대국민 메시지를 또 내놓을 것인가, 윤석열 정부 그리고 현재 검찰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내놔서 어떤 식으로 국민 여론을 본인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아직 뭐 들은 얘기는 없는 거죠. 그 사실은 이제
선거제도 개편 때문에 예. 조금 전까지도 이제 회의를 하다가 왔습니다. 저는 이 방송 때문에 이제 먼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랑 같이? 당 지도부하고 같이 이제 예, 회의를 하고 나왔는데 그 정치인이 메시지를 안 낼 수는 없죠. 예.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요만한 행사도 예. 지역구의 요만한 행사도 인사만 하고 다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제 당 대표가 이제 검찰에 예. 나가는데 메시지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아마 기존에 했던 메시지의 큰 틀에서 예. 다시 한번 뭐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민주당의 이제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 집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민생 파탄 또 횡재세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얘기만 딱 전해지면 그 얘기는 다 덮이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얘기만 검찰 수사 얘기만 전면으로 다시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제가 예. 예를 들면 이제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그 국민의힘과 집권 여당 예. 당정은 기초수급자의 일부 또 차상위 계층은 완전히 배제하는 에너지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건 관심을 끌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께서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거가지고 그래서 7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정도의 규모로 해야 자영업자 분들까지 다 포괄하는 예. 그런 지원 대책이 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7조 2천억 수준은 안 되지만 예.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1,800억. 교육급여, 예. 주거급여, 뭐 의료급여 받는 모든 분들 다 포괄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이렇게 지원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완전히 묻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당 대표로서 민생을 챙기는 업무와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를 받는 일, 그 두 가지 일, 두 마리 토끼, 투 트랙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집권 여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전당대회에 경제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입니까? 민생이 보입니까? 불똥이 일로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라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면 특히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이제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200만 가구에 달하는 등유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로 이제 시골에 많죠. 그 농촌에 예. 등유를 쓰는데 이 등유는 지금 도시가스보다 2.5배가 더 비쌉니다. 맞습니다. 200만 가구입니다. 이분들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은 전부 LPG 통에다가 쓰고 가스 많이 가스 쓰죠. 쓰잖아요. 이것도 엄청 비쌉니다. 이분들 지금 지원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언저리 왔다 갔다 예. 하는데 내가 되면은 이런저런 대책들 가지고서 예. 지지율 50% 60% 가게끔 경제 대책, 민생 예. 대책, 미래 뭐 이런 이제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데 허구한 날 그냥 대통령 마음이 어쩌니 아니 무슨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전재수 의원님이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수사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은근슬쩍 그 난방비 문제라든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가 정책이 빠졌다 이제 그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슬그머니 돌렸는데 제가 다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날 계속 하시죠. 예. 근데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1차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조사가 끝난 이후에 나왔던 얘기들이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성심성의껏 답변하기보다는 이제 써가지고 미리 준비해간 진술서로 가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11시에 가시는 것도 그렇고 또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그렇게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요약해서 가서 이걸로 가름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 이거 하나마나한 조사인데 이걸 왜 굳이 검찰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렇게 기싸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실은 예. 기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은 당연히 이제 그 피의자를 그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 예. 최종적으로 이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걸 하지 않으면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또 그 따라야 될 의무가 예. 그 이재명 대표도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안 가자니 좀 사업부 특히 이제 검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예. 회피하는 것 같고 해서 이제 가긴 가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면서도 또 뭐 묵비권 행사했다는 예.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약간 뭐 그 답변서를 준비하는데 사실 그 답변서 내용이 보면 굉장히 그 황당하고 상당히 어떤 팩트 내지는 검찰 기소를 할 어떤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 정치적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대장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배임 여부를 묻는데 배임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결국은 이제 초과 이득 환수 여부를 이제 성남 도계공에 이제 그 실무자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예. 이제 삭제 지시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그 어떤 언급도 없이 나는 환수를 좀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예. 얼렁뚱땅 정치적으로 좀 덮어버리려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에 가는 것은 예.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국민들의 눈을 의식해서 마지못해 가면서 그냥 지금 진술서로 가름하는 그러니까 묵비권을 뭐 이게 좀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소환 조사 역시 위례 대장동 관련된 의혹입니다. 지난번에 검찰이 통보한 대로요.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이 백현동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백현동 특혜 의혹도 사실은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이 그와 관련돼서 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글쎄요, 이거를 오는 10일 소환 조사 때 검찰이 물어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위례 대장동과는 좀 별개로 저희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은 땅의 원주인들이 일반 주민들이었잖아요. 거기 원래 살고 계신 분들이 다수였잖아요. 근데 이 백현동은 땅 주인이 그냥 민간업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은 시세 차익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용도 변경을 통해서. 자, 이 검찰은 이 부분에서 그러면 또 뭘 찾아내고 싶어 하는 건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부분을 또 찾아내고 싶어 하는가? 그게 이제 또 사실은 관심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옹벽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예. 지금 제대로 된 준공 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예. 가사용 상태에서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예.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도 사용도 못 하고 굉장히 이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예. 그런 피해를 받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저런 비정상적인 아파트가 어떻게 해서 저기에 세워지게 됐느냐, 요 과정에 관한 겁니다. 예. 근데 저기가 이제 저 아파트가 저 높이로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원래 자연녹지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였는데 예. 준주거 지역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가 원래 이제 한국식품연구원이 부지였죠. 이제 있던 네. 건데 네. 이제 그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그렇습니다. 생겨난 부지죠. 네, 생긴 예. 부지인데 그게 이제 자연녹지고 이게 식품 연구였으니까 이제 좀 낮은 건물 이렇게 예. 있었을 건데 그 자연녹지가 준주거지가 되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용도 지역이 4단계 점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3종 주거 지역, 2종 주거 지역, 1종 주거 지역을 넘어서 가지고 예. 준주거 지역을 이제 상업용지 바로 밑에 엄청나게 개발하기 좋은 땅이거든요. 개발하면 개발하면 대박이 나는 땅이다. 땅이죠. 이게 자연 녹지가 어떻게 해서 준주거지가 됐느냐?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예.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의심이 시작이 되는데 예. 파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용도 변경에 누가 관여를 했느냐 알고 보니까 이제 김인섭이라는 예. 원래는 이제 성남시 앞에서 이제 식당을 하던 분인데 이 사람이 이 이재명 시장 선거에 관여 선대위원장 이런 걸 예. 맡으면서 굉장히 이재명 측근으로 이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관여를 해서 거기서 이제 70억 원을 받았다. 예.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아니면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용도 변경도. 네, 예. 용도 변경이 이제 전혀 CR도 안 먹히는 진짜 그야말로 상태였는데 김인섭 씨가 이제 그 회사에 영입이 됐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김인섭 씨가 자기 지분을 요구했고 그 지분에 대한 70억 원을 나중에 받았다는 걸로 이제 처벌을 받았어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김인섭 씨가 이거를 자기 혼자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하고 또 이재명 시장과의 어떤 연결관계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청 등등에서 대규모 압수수색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 한마디로 예, 좀 덧붙이고. 제가 2021년 이제 감사원장 이제 인사청문위원으로 가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이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예. 조사가 시작돼서 이제 3월달에 정식으로 이제 경찰, 검찰이 이제 수사를 의뢰했는데 사실 경찰 수사가 너무 늦었어요. 이게 경기 남부 경찰서에 수사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검찰로 이제 이첩을 한 거죠. 방금 말씀하신 이 용적률 문제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원래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임대 90, 분양 10이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바꿔요. 지구 단위 바꾸면서 임대 10, 분양 90으로 하는데 개발업자에게는 원래 엄청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땅 소유자가 해야 됩니다. 예. 그때 당시에 누가 신청을 했느냐 하면은 이미 매각한 한국식품연구원의 담당자가 성남시청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의해서 그 식품연구원 당사자들은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은 거죠. 그런데 결정권자인 성남시는 아무런 어떤 조치가 없었는데 거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가 분명히 다 단계별로 다 있는 게 이제 확실한 증거로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간단 명료하게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글쎄요. 이재명 대표는 뭐 아예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하니까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논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 김성태 전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던 수행비서 그리고 이른바 재물을 총괄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을 하면서 했던 얘기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통금으로 개인 돈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로? 그 매대분은 왜 따로 취하시거나 하신 거거든요? 네, 어떻게 나가요? 그 매대분은 언제 연결고리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하고는 알지도 못하고 뭐 통화는 뭐 술자리에서 혹시 바꿔줬을지 모르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태 회장의 핵심 수행 비서와 이 이른바 재물을 담당했던 사람이 한국으로 송환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논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 수행비서라고 하는 사람, 태국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수행비서라고 하는 사람은 김성태 회장의 이른바 대포폰을 여러 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대포폰을 검찰이 압수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확실한 물증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고 검찰도 내심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까? 이런 별도 내용은? 쌍방울 수사의 핵심은 어쨌든 이게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FIU가 포착하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결국 쌍방울 그룹의 배임, 횡령, 주가 조작, 더 나아가서 외국환관리법 위반 이게 쌍방울 수사의 본류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변호사비 대납 문제가 끼어들고 더 나아가서 이제 대북 송금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본말이 전도돼서 마치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 문제가 쌍방울 수사의 핵심 몸통인 것처럼 저는 이제 본말이 뒤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런 어떤 쌍방울의 내부자 관련자들이 이제 귀국을 한다면 그리고 송환이 된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퍼즐을 맞추고 밝혀야 될 것은 쌍방울 수사의 원래 본가지인 쌍방울 그룹의 배임, 횡령, 주가 조작, 그다음에 뭐 외환 일반출 이 문제죠. 그 수사가 지금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나요? 그 수사도 아직 안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김성태 씨는 본인의 혐의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서 뭐 진술을 다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혹은 본인의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진술을 함으로써 이제 검찰 수사를 돌리는 이런 어쨌든 대응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분들이 쌍방울과 이재명과의 관련성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참고인이거나 혹은 피의자라기보다도 쌍방울의 불법 이 자금 흐름을 밝힐 수 있는 그 증인이거나 참고인이거나 혹은 핵심 그 피의자라고 보는 것이 전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쪽에서 이분들이 갖는 의미가 아니라 김성태 전 회장의 개인 비리 또는 회사 횡령이나 배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관계지어서 보는 게 더 설득력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비서 박모 씨라는 사람이 태국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 같이 있다가 이 붙잡힌 것을 보고
황급히 캄보디아 쪽으로 도망가다가 거기에서 국경에서 이 잡혀서 국내로 송환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잘못한 게 없으면 수행 비서니까 회장의 수행 비서니까 회장이 다 한 것이지 본인이 뭔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 왜 굳이 캄보디아로 도피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그게 정말 회사 문제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의 개인 비리 문제 때문일까? 아니면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덮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너 빨리 내 전화기 갖고 도망가 이런 지시에 의해서 간 것인가? 뭐 자꾸 소설같이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가능성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뭐 단순한 문제라면은 그렇게 위험하게 해외 도피까지 그걸 했겠습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본류는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대북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고발됐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본류가 되는 거죠. 근데 변호사비 대납을 이제 조사하니까 당연히 이제 쌍방울 측의 어떤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지금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뭐 전화를 했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은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는 있지만 이미 대북 송금을 대신해주고 이런 정도로면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과의 관계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좀 밀착된 관계고 그리고 이런 실무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검찰이 요구하는 어떤 증거 뭐 전화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뭐 돈 문제라든지 더 많은 어떤 서류라든지 증거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는 또 새로운 또 단계로 진입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고직이라고 불렸던 김모 씨라고 하는 재정을 담당했던 이 임원도 사실은 이 국내 송환을 거부하면서 소송을 냈는데 이제 포기하고 다음 주쯤에 한국으로 이제 들어올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 금고직이 김모 씨, 김성태 전 회장의 진짜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이 김모 씨가 들어오게 되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북 송금 문제까지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검찰은 밝힐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거는 이제 의혹이 많이 제기됐는데 아직 이제 기소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김성태 전 회장 기소에서는 기소죄 빠졌더라고요. 빠졌죠. 예, 공소장에 변호사비 대납 빠졌습니다. 부분은.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보강을 해서 기소를 할 것이냐, 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도주했다가 들어오는 이 그 박모 씨,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그 사람이 그 착하니 인베스트의 그 바지 대표를 였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기대되는 이유는 이 착하니 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쌍방울이 발행한 그 전환사채를 인수한 그 자금의 출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금은 KH그룹이라는 그 배상윤 회장이라는 맞아요. 그 김성태 회장하고 같이 주가 조작을 한 두 분이 엄청 친한 걸로 알고 굉장히 있어요. 친하고 그 전에 그 이 두 사람 관계는 이제 그 전에 그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 인수하기 전에 사채 사업을 할 때 돈을 주가 조작을 하는 KH 배상윤한테 꿔줘가지고 빌려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관계가 맺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KH 그룹에서 그 착하니 인베스트먼트에 돈이 와서 그걸로 이제 쌍방울 50억 원어치를 매입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쌍방울의 변호사가 그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이제 현금 3억 원하고 쌍방울 전환사채 20억 어치를 받았다. 이태영 변호사를 이태영 비롯해서. 변호사. 이제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시비를 매입한 그 돈이 결국은 변호사한테 가는 그 구조가 되는 거죠. 변호사비 아니었냐? 대납 그러면 아니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모 수행 비서가 들어와서 그 부분이 조사가 되면 변호사비 대납에 관한 그런 이제 퍼즐이 맞춰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검찰은 그 가능성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들을 높게 보고 이 수행비서 그리고 이 금고지기의 이 국내 송환을 상당히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눈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과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도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쌍방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대북 송금 문제거든요.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이제 이화영 부지사를 중간에 끼고 이렇게 통화도 하고 고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해주고 뭐 등등등등등등등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북 문제, 대북 싸움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컸다라는 것은 이미 수차례 언급이 됐고 본인께서도 남북관계 관련된 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했던 게 속속 확인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접경 지역이 상당하잖아요. 뭐 파주 등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눠야 된다는 이제 경기도 분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에 사실은 핵심적인 논리 구조상 핵심적인 게 뭐냐면 경기 북쪽에 말하자면 전부 접경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는 다른 이제 광역시도의 직제에 없는 평화부지사도 있죠. 부산에 평화부지사 없거든요. 대구에 없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경기도만 평화부지사 직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접경 지역이 광범위하게 사실은 경기도 북부 지역은 거의 다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접경 지역을 경기도 전체의 절반 가까이나 끼고 있는 도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시도지사들보다는 이제 남북 관계라든지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 이제 경기도 지사 시절에는 그렇다 쳐요. 이렇게 이제 접경 지역이 북한하고도 있으니까 남북 문제라든지 남북 교류에 굉장히 관심이 높고. 근데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그때도 뮤지컬 공연과 관련해서 북한과 관련된 그런 공연을 계획했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성남시장은 사실은 대북과는 근데 이때부터 이미 대권의 꿈을 꾸셔가지고 아마 남북관계에 관심을 가지신 건가요? 그거는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2021년도 가을부터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2022년을 지나서 지금 2023년 2월 달 아닙니까? 그런데 패턴을 쭉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흐름. 뭐냐면 증거와 법리를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누구한테 들었다 또는 뭐 진술이 이리저리 바뀌긴 하지만 어떤 진술에 의해서 또는 수사 중에 어떤 피의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표가 되거나 이런 걸로 지금 이게 거의 3년 횟수로 3년 가까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큰 흐름 아닙니까? 그동안 어떤 예를 들면 돈을 받았다는 뭐 증거라든지 계좌라든지 또는 뭐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증명될 그러니까 만한 증거와 법리로 진술에만 기초에 그렇죠. 있다. 그리고 그 진술도 상당히 오락가락하죠. 예를 들면 지금 김성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전에 김성태가 해외로 도피를 하는데 해외 도피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쌍방울 계열사의 전직 검사 출신들 8명인가 9명 있지 않습니까? 전부 특수부 출신 검사도 있고 검사 출신들 전부 계열사의 사회에서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 통해가지고 정보 수사 정보를 빼내가지고 해외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래 도망가가지고 국민의힘이 뭐라 그럽니까? 김성태는 조폭 출신이다. 기업 사냥꾼이다. 또 사기꾼이다. 뭐 이러더니 이제 들어와가지고 검찰에서 진술을 하니까 그 진술 내용을 100%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겠습니까 이게? 김성태 전 회장이 그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를 맡았던 전직 검사들, 특수부 검사들로부터 수사 기밀 정보를 빼내서 도피에 활용했다는 얘기는 확인이 된 얘기인가요?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냥 추측 정도인가? 제가 언론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언론 보도됐죠. 제가 언론 보도 내용을 보도가 된 내용. 제 기억이 맞죠. 알겠습니다. 진술에만 의존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술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2019년이죠. 이른바 2019년 1월 날 중국 선양에서 한국인 기업인 간담회에서 당시 북측 사람을 만나고 있던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가 한국에 있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이 김성태 전 회장을 전화를 연결해줬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에 4월 달에는 필리핀에서 아태엽 안부수 회장이 주관한 아태엽 공동 주최 행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평양 순안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해달라. 이걸 이제 북측 관계자에게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화영 지사는 지금 이 자신과 이재명 대표 또 김성태 전 회장의 관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 모든 보도는 다 사실이 아니다. 다 허위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서 털어놨다라고 하는 저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지금 같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 사실인지 이 부분은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좀 해줘야 되고 공평하게 저 얘기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누구 말을 좀 믿어야 될지. 그 뭐 알 수가 없죠. 예. 결국에는 검찰이 입증을 하고 증명을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이제 검찰발 뉴스로 나온 것들은 대체로 김성태 씨의 진술이에요. 예. 그 이상의 이렇다 할 뭐 물증이라고 할 만한 이제 뚜렷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당사자는 물론이고 중간에서 김성태 씨하고 예. 이 관계를 연결시켜줬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일체를 다 지금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이 향후에 이걸 어떻게 입증해 나갈 건가 예. 증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숙제인 것 같고요. 예. 결국 그 김성태 씨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느냐 이런 거는 저는 예.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를 증명할 만한 예. 그런 이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과연 저 대북 송금 사실 일체를 예. 알았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예. 것을 이제 검찰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남은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거 좀 제가 좀 보태면요. 그 이제 아까 지금 그 성남시장 당시부터 예. 대북 관련된 공연도 하고 막 이제 이랬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중에 이제 경기도지사가 돼가지고 대권을 향한 꿈을 꾸면서 거기에 이제 활용할 거기에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대북 사업을 했다. 예. 이런 게 지금까지 이제 뭐 공통된 인식이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성남시 때부터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한 인사들하고 이제 대북 관련된 공연도 하고 이제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단순히 그런 대권 프로젝트만은 아니었고 오히려 이재명 지사 주변에 이제 뭐 그 경기동부연합 얘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예. 뭐 정진상 실장도 뭐 거기에 관련돼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경기동부연합이면은 과거에 이른바 이석기 씨, 지금의 민주노총 위원장 등등 그쪽까지도 그 연계된다고 세력들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성남 예. 쪽에 상당히 강력한 예. 세력을 구축하고 있고 그 세력들하고 이제 이재명 시장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혹들, 의혹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접점이 여기서 지금 설설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해찬 전 대표하고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가 이해찬 대표의 이제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또 연결고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진상 실장이나 또 뭐 그 뒤에 은수미 시장, 전 시장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그런 뭔가 이렇게 좀 더 큰 그림 그리고 오래된 그림 무슨 말씀인지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서. 저는 그런 시각에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시각으로 또 볼 여지도 좀 있다. 굉장히 그거는 이제 판이 굉장히 더 커지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판이에요. 그렇습니다. 야당 대표가 그렇게까지 연루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예. 자,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의혹이고 추론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확하게 앞으로 뭐가 밝혀질 건 그러나 없습니다. 뭐 이게 저는 그림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성남시장이니까 또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이니까 또 진보 진영에서 있었으니까 뭐 누구나 그쪽에 계신 분들은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남북 관계 개선에 굉장히 사실은 열정이 있으니까 그 차원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장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그런 시각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다. 뭐 다양한 시각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장동 일당들 가운데 김만배 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러나 정진상, 김용 뭐 또 이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을 좀 부인하고 있고 이화영 지사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사안을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의힘 내부가 뭔가 요동치는 것 같더니 오늘은 조금 정리 국면으로 들어가는가 싶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 정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만나서 밖으로 나와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분열의 전당대회로 되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에 대한
애당심 그리고 충심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많은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우리의 노력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해서 나 대표에게 더 많은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한번 더 하죠. 여기 한번 가죠. 감사합니다. 예, 지난 3일이죠. 주말에 김기현 후보가 나경원 의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구애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5일 날에는 가족 여행을 나경원 의원이 갔는데 그 가족 여행을 간 강릉까지 또 김기현 후보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나경원 전 의원을 강하게 성토했던 초선 의원들 몇 분이 또 동작구 사무실로 좀 찾아가서 나경원 전 의원을 위로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의원이 맛있게 점심을 먹고 기자들 앞에 서서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이 딱 부러지게 내가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다, 지원한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총선에서 역할을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당내에서는 두 분이 만난 거로 이미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김기현 후보 지지를 선언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이제 분석과 해석이 좀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도 나경원 의원에게 연대를 제안을 했지만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은 김기현 후보를 택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배적으로 설득력 있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공감하시면 O, 아니다. 나경원 의원은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 중에서 딱 부러지게 누구를 지지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X로 가겠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 옵니까? 전원 오. 그럼 이건 해보나 마나한 질문이에요. 예, 다 내려놓으시죠. 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이 예. 너무 쉽네요. 아니, 그럼 궁금해요. 나경원 의원이 정말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마음을 먹고 오늘 점심을 같이 하고 기자들 앞에 섰으면 그냥 툭 시원하게 나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가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끕시다. 이 정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안 하고 그냥 총선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했어요? 나경원 의원도 지금 사실 그 마음이 편한 상태는 사실은 아니죠. 상처를 입었으니까. 예, 본인이 한때 그 지지율 1위를 달리다가 결국은 이제 출마를 못하게 되는 어떤 과정에서 본인도 뭐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가 상고초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상 본인이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많은 고민 끝에 김기현 대표와 만나서 저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 말씀 속에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에서 뭐 어떻게 뭐 됐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자신을 공격했던, 자신을 강하게 비판했던 소위 말하는 윤핵관 또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는 얼음 녹듯이 싹 다 녹았어요. 그 감정은? 뭐 얼음 녹듯이 녹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을 건데 정치는 어차피 살아있는 생물이고 해서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측면에서는 마음에 두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본인이 어떤 할 역할을 좀 찾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사실상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 그 지지율은요? 요동칠 수 있어요, 이제? 다시? 나경원 의원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많이 갔다, 사퇴 이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김기현 후보 쪽으로 턴하게 되는 건가요? 그게 사실 뭐 얼마나 뭐 턴할지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예단을 못하지만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거는 나경원 대표가 출마를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어떤 동정표, 동정 여론이 사실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는 상당 부분 좀 안철수 후보한테 이제 갔다고 보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는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특히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대세론이 조금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는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후보 지지 선언을 사실상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뒤쪽에서는 이준석 계열로 알려져 있는 천하람 후보가 바짝 쫓아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것인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오늘 6명의 후보가 정견을 발표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은 오늘 말씀드린 이 비책을 통해서 우퉁 벗고 감출 것 없는 또 투명한 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저는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지 않고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정통 보수의 뿌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청년 지지율, 중도 지지율, 수도권 지지율에서 제 경쟁자와 비교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제가 점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집거에 들어가면서 이른바 사퇴설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이런 지라시 형태로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일부 오늘 돌아왔는데 안철수 후보는 오늘 정견 토론회 발표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 중도 사퇴론이 자꾸 나오는데요. 절대로 김기현 대표님 사퇴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함께 대결했으면 합니다. 김기현 후보가 아니라 본인의 포스를 계속 나오고 그런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위 후보 사퇴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일부러 그러신 거죠? 기자들 질문에 사퇴 얘기가 있던데 이런 얘기니까 김기현 후보 절대 사퇴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동문서답으로 얘기한 거는 뭐 이제 강한 부정인데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예, 그렇죠. 강한 부정인데 근데 이제 지금 과거 기록을 좀 보면 안철수 후보가 뭐 이제 많은 선거에 출마를 했고 또 많은 단일화를 했고 또는 뭐 이제 정당도 통합이나 뭐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그때를 이렇게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있잖아요. 단 한 번도 단일화나 아니면 뭐 정당을 통합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인정한 적이 없어요. 강하게 부정을 계속했거든요. 한때 같이 일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때도 보면 항상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그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때도 굉장히 부정했죠. 직전까지도 아주 강하게 부정하고 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가는 1년 뒤에는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이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문장까지 써가면서 부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며칠 지나고 보면 완전히 반대의 뉴스를 듣게 되는. 그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뒤통수 맞은. 굉장히 그런 충격들이 컸죠. 그런 것들이 지금 2012년도 새정치 추진위원회 그때부터 계속 이제 여러 차례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패턴을 보면 그런 이제 기억하는 국민들을 의식하고 저렇게 이제 강하게 부정한 것 아닌가. 그러면 며칠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라는 생각이 모른다는 드는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기록들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 라는 뭐 강한 부정 뒤에는 그게 또 수용하는 그렇습니다. 형태다. 그런 공식이 이번에도 들어맞을지 뭐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한때 같이 일을 했던 장진영 변호사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 할 말은 없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번에도 우리 장 변호사의 예측대로 과거 패턴을 봤을 때 강한 부정 뒤에 사실은 또 며칠 지나면은 이제 철수하는 그런 일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데 그렇게 되면 본인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요? 글쎄요. 과거에 안철수 후보가 뭐 단일화를 하거나 사퇴를 했을 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냥 밀고 갔을 때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룰 가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전략적인 후퇴를 한 측면이 있고 또 훗날을 기약하는 측면이 있는 거겠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하게 되면은 권력의 힘에 밀려가지고 주저앉는 모양새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한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띠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대권 주자로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나 가능성 이런 건 사라지는 거고 향후에 당내에서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느냐. 근데 저분은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민주당에서 시작해서 뭐 국민의당을 거쳐서 국민의힘까지 왔는데 당내에 그럴 만한 자산이나 기반이 없어요. 자칫하면 완전히 주저앉게 되고 이제 이번 국회의원 임기 끝나면은 정치가 끝나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사퇴하지 않고 계속 나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없다고 보고 설사 그렇게 해서 당대표가 되지 못하고 패배하더라도
그 성적에 따라서는 또 훗날을 기억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을 축적하는 예. 건데 여기서 뛰다 말고 그만두면 결국 이 대통령의 위력에 밀려가지고 중도에 그만둔 모습인데 그렇게 되면 정치인으로서는 훗날 기억하기가 매우 어렵죠. 예. 이른바 윤핵관들에 이어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까지 나서서 안철수 후보가 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조금 가깝게 지냈다. 뭐 일각에서는 멘토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런 분 심평 변호사가 지금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는데 이분도 역시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탈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래 권력인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됐기 때문에 급속한 레임덕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안철수 후보를 강하게 공박을 했는데 이분이 또 조금 전에는 느닷없이 또 사퇴했어요.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뭐 본인이 너무 김 후보에게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민폐를 끼쳤다. 이제 이런 이유를 들어서 사퇴했는데 좀 복잡하게 돌아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거친 말을 썼던 심평 변호사까지 사퇴하면서 이제 상황이 모두 이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다 종료된 것인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탈당합니까? 아이고 그 탈당한다는 말은 그 너무 나간 것이고요. 예. 그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을 했죠. 이 안철수 의원이 그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확실한 그 미래 권리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고 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가지던 동력을 많이 잃을 뿐만 아니고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취임 1년도 안 돼서 레임덕 그 상태로 그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예전에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같이 둘이 만났던 사진이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이분이 굉장히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분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굉장히 언론이 많이 받아쓰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안철수 후보가 절대 대선 안 된다라고 강한 말을 남기고 갑자기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직을 좀 사퇴했습니다. 자,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윤핵관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공격은 이제 종료가 된 건가요? 이제는 정책이나 이런 걸로 이제 공정한 그 경선 게임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건가요? 뭐 연대니 뭐니 이런 말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상황이 좀 정리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대통령을 이제 뭐 이 경선 국면에 끌어들이지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나경원 대표까지 사실상 이제 김기현 대표를 좀 이렇게 지지 내지는 지원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제 뭐 이렇게 큰 이 갈래가 이제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정리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과 같은 조금 약간 좀 그 과격한 어떤 발언들이라든지 뭐 이런 갈등 사항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앞서 이제 제가 그러면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오겠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은 그래도 김기현 후보 쪽으로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했던 지지 흐름이 조금 가지 않겠냐라고 분석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의 여론조사 지지율이었고 당원이시니까 당내에서는 당원들이 뽑는 이 전당대회에서는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의 김기현 후보 지지 또 그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강한 경고 이런 것들이 실제 투표에 응하는 당원들에게 책임 당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여론조사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여론조사를 돌려서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 해서 이제 그 지지하신다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당원들은 아닌데 당원들은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투표 대상 당원이 85만 정도 되는데 85만 정도 되는 당원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더 이제 대통령실 특히 이제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들과 좀 더 밀착한 그런 어떤 생각과 그리고 뭐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일반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좀 더 이제 이런 어떤 뉴스에 조금 민감하게 더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럼 지금의 지지율 패턴과는 다른 혹은 더 정반대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지율 깨끗하게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예, 한번 해주세요. 예. 민주당 쪽 지지율도 급하긴 한데 어쨌든 이게 그 83만 명이거든요. 국민의힘
전체 책임 당원이 다른 당 저- 당원 전재수 숫자까지 더 세우고 잘하세요? 계시네요. 아니 더 정확하게 아시네. 하도 이게 뉴스 많이 예. 회자가 되니 83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지구당이 몇 개가 있냐면 253개가 있습니다. 그 지구당에는 지구당 위원장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오셨어요? 정치하면 다 아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83만 명 나누기 253개 지구당으로 하면 한 개 지구당별로 3,300명 정도입니다. 예. 단순하게 나누는. 그러면은 투표율이 아무리 높아도 5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 개 지구당별로 확실하게 투표할 사람 1,000명만 확보하면 선거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되게 시끄럽잖아요. 바깥으로 예. 무릎 꿇리고 집단적으로 가서 두드리 패고 막 시끄럽잖아요. 근데 안으로는 있잖아요. 안으로는 치밀하게 조용히 지도새도 모르게 전화 돌리고 문자 보내고 해가지고 이미 김기현 후보 쪽으로 싹 정리가 다 돼 있거든요. 지구당 위원장들이. 아, 이건 민주당 쪽에서 네. 이 발언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있잖아요. 예. 6대4 나옵니다. 6대4. 6이 누굽니까? 김기현 후보죠, 당연히. 4는 나눠 갖고 이제 다른 나눠 후보들이 안철수 후보 나머지 여타 등등 해서 그렇게 하면 나올 겁니다. 야, 쪽집게 예측인 거예요? 그럼요. 바깥으로 전재수 의원님이 시끄러운데. 저 국민의힘 당원이시죠. 아니 그래서 지금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명예 당원이신가요? 그렇게 나올 거예요. 뭐 한 가지 쪽집게 네. 예측에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천하람 후보는 어떻게 4등 안에 들어와요?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저는 4등 안에 들고 안철수 후보보다 차라리 천하람 후보가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게 갈 수 있다면 저는 이 비단 집권 여당의 후보보다는 이게 우리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가 저는 울림이 있다 그렇게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희망사항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국민의힘은 약간 갈등을 좀 수습하면서 전당대회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어제 조민 씨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이제 앞으로 공개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SNS도 오픈을 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그거를 봤더라고요.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이제 최순실 씨, 최서원 씨로 개명을 한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댓글을 달아서요. 그냥 웃고 간다 뭐 이런 댓글도 좀 달았습니다. 너네 아버지는 나에게 뭐 내가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했냐 이제 이런 글도 좀 달고요. 어제도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논평을 그래도 한마디씩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조민 씨가 의사로서 자질이 자신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의사생활 짧게 1년 하면서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의사들 세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 의원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뭐 조민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공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뭐 흠잡힐 일인가요? 아버지가 죄를 졌으니 딸은 조용히 지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닙니다. 뭐 공개 활동을 하는 거야 뭐 자유죠. 예, 예. 대한민국은 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지만 그러나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런 저는 조민 씨의 저런 어떤 보도를 보고 예. 야 이거 참 내로남불도 부녀간에 이렇게 유전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본인 때문에 지금 그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가 지금 예. 5년 원래 4년 받았는데 지금 1년 예. 더 추가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1심이지만 조국 전 장관이 지금 2년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내용의 상당수가 조민 씨의 입학에 대해서 부정하게 표창장을 받는다든지 특히 또 장학금도 부정하게 그 수령을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판결이 났고 심지어 부산의전원에서 입학 취소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사죄를 해야 되는데 나는 떳떳하고 의사 자격이 충분하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첫 공개 활동으로 내는 것이 글쎄요 과연 국민들이 특히 경쟁했던 어떤 동년배라든지 예. 또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상당히 저는 그러면서 내로남불에 어떻게 보면 또 조민판이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무슨 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고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는 조민 씨 입장도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 존중한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30초씩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예. 뭐 부모의 잘못은 잘못이고 아직 이제 젊은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죠. 다만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한 메시지가 과연 적절했느냐,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느냐, 그건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부모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건 너무 저는 가혹하다고 보고, 저는 조민 씨는 이제 앞으로 자기 인생 살고 또 본인도 어쨌든 의료 지식을 봉사하는 데만 쓰겠다, 의사 될 생각 없고, 그리고 동년배들한테 어떤 책임감 같은 걸 느낀다, 이런 마음을 한 구석에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일인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댓글 단 거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적어도 이제 정유라 씨는 그 아시안 게임 나가서 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예, 승마. 네, 승마에서 메달을 땄는데 거기에는 무슨 허위나 부정은 없었던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본인으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조민 씨는 정말 그 뻔뻔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징계 문제도 좀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